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아줌마이고 아들 하나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재혼을 했었습니다. 이번 사연에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잘 키운 아들 하나 건사하길 바라는 게 저의 유일한 삶의 목표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위기를 좀 겪었어요. 이런 곳에 사연을 쓰게 될 줄 몰랐는데 처음 쓰는 사연이 좋지 못한 내용이라 씁쓸하네요. 그래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공감으로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말, 좋은 글이 없더라도 비슷한 고민만 보면 알게 모르게 위로가 되잖아요. 저도 다른 사연자분들 글을 보면서 위로 많이 받았거든요. 부디 제 글도 누군가에게 위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30대일 때 남편이 대장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 일찍 외롭게 살았어요. 그래도 제게 착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생일 때부터 제가 혼자 키웠어요. 우리 아들만으로도 제 마음 안이 가득 차는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단출해질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를 2명 낳을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를 위해서라기보단 아들을 위해서 말이죠. 아들에게 저마저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혼자가 될 아들에게 미안해서 마음이 아팠던 적 있었거든요. 형제가 있는 게 외동보다 덜 외로울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세상을 떴기 때문이라서 대비를 하기엔 너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고로 제가 다시 시간을 돌린다고 해도 저는 아들 하나만 낳고 돈 버는 데에 시간을 치중했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외롭지 않게 또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고 많이 신경 썼어요. 아빠가 되어줄 순 없지만 아빠의 몫까지 해주려고 최대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 덕분인지 우리 아들은 정말 평범하고 착실하게 지내주었어요. 저는 아들이 미래에 대단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도 않았고 대단하게 많은 돈을 버는 것도 딱히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탈하게 잘 커주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살다가 아들이 결혼까지 하고 저만의 가정을 잘 꾸리기만 한다면 그게 저의 최종 목표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저는 더 미친 듯이 돈을 벌었어요. 돈벌이가 되는 일이면 체면 상관없이 뛰어들어서 적금을 넣었죠.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기 안 죽으려면 그 방법밖엔 없더라고요. 아들이 먼 훗날 결혼할 때 기 죽어서 장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사니까 돈 버는 게 딱히 힘든 줄도 모르고 살 수 있었어요. 저한테는 돈 일절 안 쓰고 차곡차곡 모으는 게 일도 아니었죠. 가난한 제 형편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들이 큰 병을 앓은 적이 없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죽은 남편과 제가 아들을 지키려는 집념이 강했기에 하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제게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는데요. 그때가 아들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키운 시기였습니다. 제가 당시 어느 동네 빵집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사장님이 저와 비슷한 또래였어요. 사장님이 제게 먼저 관심을 표현해줘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고 그렇게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도 재혼인 입장이었던지라 저희는 별다른 예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인신고만 했죠. 처음엔 남편의 고백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재혼 입장이었다고 하지만 남편에겐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번듯하게 운영하는 빵집이 있었으나 저는 무기계약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서 누가 봐도 남편이 손해보는 재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남편의 청혼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편이 저를 많이 사랑해줬던 것도 물론이지만 남편이 우리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잘해줬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솔직히 친정도 없고 혼자 험한 세상과 부딪혀야 해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 순간마다 남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아빠가 생겼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새 남편을 금세 아빠로 인정하며 잘 따르는 걸 보고서 재혼을 결심했던 거였죠. 근데 남편이 저의 모든 사정을 이해해줬다고 해서
시모까지 저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일 거란 확신이 없잖아요. 보통은 저처럼 사정이 열악한 며느리를 좋아하는 시모는 없을 겁니다. 그걸 알아서 시모와의 갈등을 단단히 마음먹고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요. 처음 인사 갔을 때 솔직히 긴장 많이 했는데 의외로 시모 인상이 굉장히 선한 겁니다. 그래도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좀 많이 이르니까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시모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했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눈치챈 건지 시모가 의외로 정말 고마운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들이 2번 다시 장가 못 가고 혼자 쓸쓸히 살다 갈 줄 알았어. 나 죽기 전에 아들 잘 사는 거 못 보고 가나 했는데 정말 고마워.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이이가 저랑 아들을 흔쾌히 받아줘서 고마운걸요. 앞으로 어머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되긴 무슨. 이렇게 우리 아들 걷어준 것만으로도 내가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데. 그나저나 어머님 소리 듣기 참 좋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우리 아들이 겉모습만 멀쩡하지 속은 순맹탕이라서 허점이 많아. 그래도 2번 이혼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어? 나한테 하소연하고 이해 좀 해줘. 제가 이 일을 미워할 리가 있나요? 맹탕이라는 건 사실 착하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저야말로 허점투성이라 이이가 힘들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같이 노력하면서 살아야겠죠. 실제 시모는 순진한 분위기를 많이 풍겼습니다. 말을 할 때도 목소리를 잘 못 높였고 모든 게 조심스러웠으며 저를 안쓰럽게 봐주었죠. 저는 그런 시모와 하루빨리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 우리 아들과 남편보다 시모의 편의를 더 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면 바로 결혼 자금이었어요. 저한테 목돈이라고 할 만한 돈은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주려고 몇 년째 모으고 있던 적금뿐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남편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고민을 나누려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더니 남편이 저보고 돈 낼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이미 있는데 뭐하러 돈을 쓰냐면서 그냥 자기 집에 들어와 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이미 있는데 뭐하러 돈을 쓰냐면서 그냥 자기 집에 들어와 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결혼은 같이 하는 건데 나도 돈을 내긴 해야지. 어떻게 당신 손해보는 재혼을 하겠어. 내가 집까지 하는 건 힘들 것 같아서 혼수 때문에 의논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 아들만 생각하기로 했잖아. 그러려고 악착같이 살아온 거 아니었어? 우리가 나중에 이 일을 하고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재혼 때문에 아들 미래에까지 피해가 되면 안 되잖아. 제 아들을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은 엄마인 저마저도 감동할 정도였어요. 저보고 계속해서 아들 결혼 자금 모으라고 자기 일하는 곳에 저를 정식 직원으로 받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결혼했어도 월급이랑 근로복지 혜택까지 챙겨주었죠. 그런 고마운 남편의 마음 덕분에 저는 재혼하는 데에 돈을 거의 안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받기만 할 순 없었어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드는 돈만큼은 제가 책임지려고 했어요. 일부러 아들 학교에 필요한 돈이나 개인적인 용돈 등 그런 부분은 남편한테 말조차 안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걸 미리 눈치채고서 저 몰래 아들한테 용돈을 주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남편과 가게에 단 둘이 있는 시간을 이용해 남편에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아들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운데 애 용돈 안 챙겨줘도 돼. 내가 이미 주고 있는데 뭐하러 2번 줘. 애 버릇 들면 어쩌려고. 버릇 들 만한 애가 아니던데 뭘. 그리고 이젠 내 자식이기도 해. 내가 내 자식한테 용돈 주고 싶다는데 왜 그래? 이러면 나 당신이랑 아들 사이에서 소외받는 것 같단 말이야. 전 남편을 여의고 아들 앞에서 늘 대담한 엄마인 척했지만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늘 무섭고 힘들고 의지할 곳이 필요했거든요. 지금 남편을 보면서 하늘이 저를 불쌍하게 여겨 천사를 보내줬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재혼인데도 이런 남편을 얻었다는 것이
제게는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남편만이 제게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시모마저도 제게 많은 노력을 보여주셨어요. 시댁에 가면 시모가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해주는지 모릅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죠. 재혼을 하고 나니 제게도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겨서 그런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꽉 찬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 정정하셨는데요. 혼자서 경로당도 잘 놀러 가시고 시장도 잘 보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모가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한테 잘해주는 시모가 고마워서 시댁에 자주 찾아갔어요. 시모도 손주 생긴 걸 너무 좋아해줘서 제 아들을 자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질 겸 우리 아들이 학교를 마치면 저랑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시모와 같이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재혼 생활을 보낸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요. 저랑 남편의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는데 시모랑도 같이 기념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랑 남편과 아들이 잘 지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던 건 시모의 도움도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일 시모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들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시모가 화장실에 있다고 해서 굳이 2번 연락 안 하고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남편보다 일찍 마쳐서 장을 본 후에 혼자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이제 사춘기라 그런지 시모 보러 잘 안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날은 제가 따로 연락해서 시댁에 가 있으라 했기 때문에 아들 혼자 시댁에 먼저 가 있는 참이었어요. 아들이 좀 귀찮고 싫어하는 티를 냈으나 기념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말을 따라준 거죠. 도착하고 저는 시댁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알아서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치 못하게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시모를 마주치고 말았어요. 시모도 놀랐겠지만 저도 너무 놀라서 순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넌 왜 초인종도 안 누르고 들어오니? 죄송해요. 연락드렸는데 어머님이 안 받으시길래 바쁜 줄 알고 그냥 들어왔죠. 그런데 왜 속옷바람으로 계세요? 아, 그랬니? 나야 뭐 목욕하고 나오는 길이니까 그렇지. 시모가 처음에 저를 보자마자 굉장히 험악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한 번도 시모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순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엄청 잘못한 기분이라 더 찔리기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더 당황스러웠던 건 우리 아들이 거실에 떡하니 TV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시모가 아무렇지 않게 자연인 상태로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심지어 시모는 자기 차림새가 그 모양인 걸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라면 남이 있는 데서 그 상태로 밖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시모는 그대로 계속 서 있더라고요. 심지어 표정까지 온화해지면서 제 손에 들려있는 짐을 들어주려고 다가오는 겁니다. 어쩜 저렇게 천하태평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부인이 있으면 옷부터 입는 게 먼저 아닌가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더 급해져서 시모한테 살짝 언성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옷부터 입고 오세요. 애도 보고 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남편도 올 거라고요. 제 아들 나이가 아직 어리긴 해도 이제 곧 중학교를 올라갈 날을 앞두고 있었어요. 한참 사춘기 들어갈 시기라서 시모의 이런 조심성 없는 부분이 좀 예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거? 다 늙은 몸뚱어리인데 뭐 이상할 게 있다고. 조그만 애들은 이상한 거 하나도 몰라. 네 남편도 이렇게 키웠는데 뭘. 옛날에는 이런 게 다 당연했어. 요즘 엄마들이 예민한 거야. 정말로 제가 예민한 건가요? 시모는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서 능청스럽게만 행동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계속 옷 입을 걸 권유했더니 겨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자기 아들 그렇게 키웠다고 제 아들까지 몹쓸 걸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옷 갈아입고 나온 뒤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제게 사과를 해왔지만 제 기분은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너무 이상하리만큼 찝찝했습니다. 일단 시모가 처음에 저를 보고 굉장히 험악한 표정을 지었었는 게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았어요. 너무 착한 시모 같지 않던 모습이라 순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시모는 아까 본 낯선 모습이 착각이었다는 걸 알려주듯이 평소처럼 상냥하게 행동했어요. 제가 장봐온 걸 먼저 정리하면서 주방을 기웃거렸죠. 시모가 잠깐 정신 팔린 사이 저는 아들한테 다가가 시모에 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평소에도 이랬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정말 그때 간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주방에 있는 시모 눈치 보며 말을 이었는데요. 아들이 할머니 집 가기 싫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모한테 직접적으로 불편하다고 말했는데도 시모는 그 특유의 능청스러운 말솜씨로 아들의 의견을 묵살해온 듯 했습니다. 그래도 시모가 시키는 대로 시댁을 한동안 찾아왔던 것도 시모가 좋아서라기보단 시모가 맛있는 걸 해주니까 작년 반개월 정도는 민망한 거 참고 시댁을 왔다고 하더군요. 시모가 인스턴트 식품을 엄청 잘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집에는 맛있는 거 많아. 한 번도 안 먹어본 간식까지 할머니가 사주던데? 아들이 할머니 냉장고에는 물보다 음료수가 더 많다는 소리까지 하길래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주방에 가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냉장고가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먹을 거라곤 온통 냉동식품 통조림 빵뿐이었습니다. 확실히 물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큼 음료수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 아직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 쪽에 배달 음식 쓰레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냉동식품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한테 배달까지 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자식까지 있는 어른의 집이라고 하기엔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그 사이 시모는 제가 장본 것을 뒤적거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 소리 했어요. 애가 있는데 겨우 소고기만 사왔어?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먹을 텐데. 이러면 애들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고. 애들이 밥 숟가락을 안 드는데 어디 키가 크겠어? 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시모는 애초에 제 대답을 들을 생각으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기만의 답을 정해놓고 아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시모가 우리 아들한테 피자 먹겠냐고 권유를 했는데 그 뉘앙스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아들은 고민하다가 제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그 사실을 눈치채고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애들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커야 돼. 나중에 어른 돼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더 못 먹어. 당연히 가끔씩 먹죠. 근데 아무래도 기름지고 몸에 안 좋으니까 너무 자주 먹는 건 좀 그렇잖아요. 말 들어보니까 엊그제도 피자 먹었다고 하던데요. 너 생각보다 팍팍한 타입이구나. 애가 스트레스 받겠네. 너무 그렇게 간섭하고 살면 나중에 애한테 원성 들어.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는 알아요. 한참 어린 손자라고 생각하니까 뭐든 다 사주고 싶고 먹이고 싶겠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방식이라면 부모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교육 방식과 많이 달라서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게다가 시모가 아들 문제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시모의 이상한 고집으로 이어질 거란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모는 무슨 옥이라도 생긴 건지 그날 저와 약간의 신경전 이후 적극적으로 제 아들한테 참견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한테서 자기 손주를 해방시켜 주려는 듯 행동을 취했습니다. 제가 자리만 비우면 시모가 아들한테 제 험담 비슷한 걸 했어요. 엄마가 이런 거 못하게 하지? 이 할머니 집에 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먹을 수 있어.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보기엔 네 엄마가 너무 팍팍한 것 같아. 이러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뒤처지지 않아? 저희 아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시모가 계속 아들한테 말을 시키면서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아들에게 굳이 시댁 가보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아들도 오히려 편해하더라고요.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아들 얘기를 해도 친구랑 놀러가서 집에 없다고 말하며 시모와의 약속을 피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지내는 게 불편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시모랑 같이 있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랑 단둘이 있는 시간에 남편이 택배를 한가득 챙겨오는 겁니다. 엄마가 괜히 외식하는데 돈 쓰지 말고 집에서 해 먹으라네. 아들이 좋아하는 걸로만 골랐대. 엄마도 참 손자 사랑이 넘쳐. 남편이 들고 온 건 전부 다 냉동식품이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한참 크고 있는 아들의 영양 섭취는 생각도 안 하는 건지 삼시세끼 냉동식품 먹으면 식사 준비도 안 힘들고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시모가 자리에 없는 김에 그제야 남편한테 시모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어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애랑 어머님이랑 거리를 좀 둬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이 생각보다 애 앞에서 너무 조심성이 없더라. 애랑 같이 있는데도 옷을 입지를 않으셨대. 무슨 자연인처럼.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우리 애 매일 봐줬잖아. 그때 매 끼를 인스턴트만 먹였대. 그게 왜? 엄마는 그냥 손주가 이뻐서 표현하는 건데. 원래 할머니들이 그런 거야. 다른 집은 매질하는 할머니도 있다는데 맛있는 거 사주는 할머니면 완전 100점짜리 아니야? 그 마음은 알지. 근데 방식이 잘못됐잖아. 우리 아들 이제 사춘기라서 어머님처럼 조심성 없는 태도로 대하면 점점 예민해질 거라고.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어. 나도 그렇게 자랐는데 당신 나랑 결혼할 때만 해도 전혀 몰랐잖아. 예민한 건 당신이 더 예민한 것 같은데 요즘 왜 그래? 그래도 남편은 이해를 해줄 거라 믿었는데 제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안 통하고 시모는 계속 애한테 안 좋은 영향만 주니 결국 저 혼자서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할 수 없이 저는 아들이 시댁에 절대 가지 못하도록 학원 보내는 걸로 방법을 취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아들 학원 덕분에 시모랑 아들 만나는 횟수가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러자 시모가 불만이 쌓였는지 다른 수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젠 직접 우리 집을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 너무 자주 찾아오는 것 같더니 손주 얼굴 한번 보고 간다는 핑계로 집에 눌어붙어 있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그렇게 오래 죽치고 앉아 있다 보면 당연히 귀가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럼 자고 가기도 하셨는데 이젠 그 횟수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엔 제가 불평이라도 할까봐 미리 선수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집인데 내가 좀 들락거린다고 신경 쓰이는 건 아니지? 내가 원래 우리 아들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했었거든. 너네 신혼 1년 즐기라고 그동안 참아줬으니까 이제는 같은 가족끼리 안 그래도 되잖아. 물론 저랑 남편이 결혼 자금 아낀다고 결혼식을 안 했고 제가 모은 돈을 아들 위해 쓰라고 혼수조차 안 하긴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부부이지만 어떻게 보면 남편 집에 얹혀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가정이 생긴 집안에 멋대로 들락날락하는 게 말인가요? 재혼하고부터는 엄연히 저랑 남편의 집이잖아요. 대체 왜 시모가 1년 정도는 봐줬다고 생색을 내는 걸까요? 시모는 집도 따로 있으면서 자기 아들 집까지 자기 집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가 한마디 두마디 할 때마다 얼마나 뻔뻔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자기가 뭘 실수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는데 그게 은근히 사람 속을 터지게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불평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시모가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갔으니까요. 무엇보다 시모가 제 아들 일에 참견하는 걸 넘어서 남편에게도 만만치 않게 신경 쓰기 시작했는데요. 점점 시모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집안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 가족이 잘못될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일단 남편한테는 자기 아들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제 입맛에 맞도록 지시를 많이 했고요. 우리 아들한테는 자기 손주니까 나이 많은 자기가 멋대로 키우려고 이렇게 저렇게 시켰죠. 그걸 남편이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둔다는 것도 제 스트레스를 키우는데 한몫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다 남편을 따로 불러서 시모가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걸 불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뭔가 곤란하다는 듯 착잡한 표정으로 되받아쳤는데요. 엄마가 혼자 지내기 외롭다고 합가하지. 내가 그러자고 했어. 얼마 전에 부동산한테 얘기해서 엄마 집 정리 중이야. 뭐? 그걸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마음대로 진행해? 당신도 엄마랑 지내는 거 좋아했잖아. 엄마한테 자주 찾아가길래 그럴 바엔 같이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지. 그건 옛날 일이지. 지금은 어머님이 우리 애한테 이상한 영향 끼쳐서 불편하단 말이야. 어머님이랑 우리 애 안 마주치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학원까지 보냈는데 말이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렇게까지 소외시켜. 그리고 여기 내 집이야. 당신도 우리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입장인 거 몰라? 내가 내 집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데 왜 불만을 가져? 이게 무슨 청청병력 같은 소리일까요? 시모가 합가 제안을 한 것만으로 충격인데 저에게 선택권도 없이 남편 마음대로 시모와의 합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배신이나 다름없다고 느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민한 걸까요? 남편은 어차피 우리 둘 다 일하러 나가는데 아들이 혼자 집에 있으면 저녁 챙겨줄 사람 없으니까 시모가 있는 게 좋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우리 아들을 생각하는 방향과 제가 우리 아들을 생각하는 방향이 점점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서 곤란했어요. 당신이야말로 말 서운하게 하네. 나랑 우리 아들이 얹혀 산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 맞는 말인데 그래도 당신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함께 사는 거라고 말해줄 줄 알았어. 뭐 어찌됐든 우리 애도 이제 중학생인데 누가 간섭하는 거 스트레스 되거든? 어머님이랑 절대 못 붙여놔. 당신이 말 못하겠으면 내가 어머님한테 가서 말씀드릴게. 남편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합가는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시모를 정말로 찾아갈 생각이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싸우는 모습을 마침 집에 들어오던 시모가 다 듣게 되었거든요. 저랑 남편은 시모를 발견하고 무척 당황했어요. 남편이 뒤늦게 시모를 챙기려고 했는데 시모가 성난 얼굴로 남편을 밀치며 들어오더니 제게 성을 냈습니다. 네가 날 아주 짐짝 취급하는구나. 무서워서 못 살겠네. 내가 어디 네 아들 잡아먹을까 봐 그러는 거니? 그동안 속으로 나를 끔찍하게 욕했겠네. 늑다리 할망구가 어줍잖게 가족이라고 설쳐대서 보기 싫었겠다. 그래, 네 소원대로 내가 꺼져줄게. 시모는 그대로 삐쳐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이 모든 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화가 나서 저를 째려보다가 시모를 쫓아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시모를 달랜다고 시댁에서 잠을 잤죠. 결국 합가 얘기는 더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댁 정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었어요. 합가를 앞두고 마음이 너무 심란했습니다. 결국 같이 사는 방법밖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저만 스트레스인 건가 싶어서 아들의 의견이라도 묻고 싶었어요. 그날 밤 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아들 방에 찾아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다 아들 입을 통해서 알게 된 당황스러운 사실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겨우 해준 얘기였거든요. 사실 할머니가 엄마 모은 돈을 자꾸 탐내는 것 같아. 나 할머니 싫어. 할머니가 계속 엄마 몰래 엄마 적금 통장 비밀번호도 알아오라고 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너한테 엄마 통장 얘기를 했었어? 왜? 할머니가 돈 필요하대? 아니,
나 결혼할 때 되면 어차피 아빠 명의로 된 재산이랑 집 내가 다 받을 텐데 엄마가 모으고 있는 결혼 자금으로 미리 보답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던데 아빠 재산 그냥 꿀꺽할 생각이냐면서. 그럼 나쁜 자식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결혼할 때 남편한테 아들의 결혼 자금 모으고 있다는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돈을 위해서 남편이 결혼 자금 따로 안 쓰도록 예식도 안 했고 오히려 월급을 챙겨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아낄 수 있도록 놔둔 게 아니라 뒤에서 몰래 뺏을 궁리를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 몰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시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아들이 시모가 그 말을 할 때 아빠가 옆에 있었다는 말도 하는 겁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말하지 말래. 안 그럼 엄마 쫓아낸다고 했어. 나중에 아빠가 때 되면 직접 말한다길래 계속 비밀로 하고 있었지. 이제 중학생이 될 나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참 어린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애한테 이런 협박을 할 수가 있답니까? 그것도 가족이란 사람들이 말이죠. 남편이 저를 생각해서 배려해줬던 모든 것들이 다 제 돈을 떼어가려는 속셈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들의 말을 믿지 않기엔 우리 아들이 거짓말하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남편과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울려고도 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이 재혼 생활을 청산해야겠다고 결심을 내렸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그게 맞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아들이 할머니랑 아빠가 무섭다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혼을 마음먹은 저는 그날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몰래 알아봤어요. 왠지 합의 이혼은 남편이 안 받아줄 것 같아서 무조건 소송하려고 남편의 꼬투리를 잡을 궁리도 계속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시모의 합가를 받아주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시모가 집을 팔아넘긴 거라 합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걸로 남편한테 더 이상 트집을 잡진 않았어요. 합가를 시작하고 나서 시모는 제게 여전히 삐졌는지 말을 잘 안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들과는 잘만 지냈는데요. 그마저도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가까이 지켜보니까 시모랑 남편이 추상쩍게 행동하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들 자꾸 몰래 불러내거나 대화하려고 하는 것들까지도 들었습니다. 시모가 알아서 수상하게 움직여주니까 저로서는 좋았어요. 긴 시간을 안 들여도 되었거든요. 저는 최대한 시모랑 남편의 모든 걸 뒤졌습니다. 시모가 없는 사이 시모의 휴대폰까지 뒤졌어요. 우리 아들한테 전화한 내역이 많더라고요. 통화 내역 말고 문자는 철저하게 지운 듯 했습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었겠죠. 시모랑 아들이 통화를 많이 한 것 보면 아들 폰에도 시모의 기록이 남아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 휴대폰에 들어있는 통화 녹음 내용을 확인했어요. 하나씩 들어보니까 제 통장 비밀번호에 관한 대화가 아주 많더라고요. 게다가 남편까지 아들한테 할머니가 시키는 거 했냐고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아들이 제게 말해준 사실보다 훨씬 집요하게 집착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른인데도 그 두 사람 목소리가 무섭게 다가왔는데 우리 아들은 혼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무조건 반성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파일 저한테 다 옮겼습니다. 이참에 남편 휴대폰까지 몰래 뒤져보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아들과 연락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아들에 관한 정보 이상으로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단 걸 알았어요. 채팅방에 불륜의 증거가 가득하더라고요.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들에게 마치 솔로인 척 30대인 척 하면서 사기치고 연락을 주고받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모르는 남의 사진까지 사칭해서 자기 얼굴인 척 사진을 주고받았더군요.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사진들을 훑어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남자한테 푹 빠진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저는 그걸 다 사진으로 찍었어요. 남편이 발뺌 못하도록 채팅방 내용까지 찍었죠. 정말 많은 정황들 때문에 다행히 소송이 가능해졌어요. 그제야 저는 아들과 따로 살 작은 원룸까지 찾기 시작했고 이삿짐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큰 짐은 안 챙겼고요. 중요한 물건이랑 아들 것만 따로 챙겼어요. 아들한테만 우리의 사정을 설명해 준 뒤에 남편이랑 시모 몰래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이혼 소송장과 메모지만 놓고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랑 얼굴 보고 인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혹시 제가 실수하는 것일까봐 아들한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다시 이혼을 해도 되겠냐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물었더니 아들이 오랜만에 제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괜찮다는 말만 하는데도 아들 표정은 그 이상으로 밝았어요. 아들에게 정말 미안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좋아해주니 안심은 되더군요. 전보다 못한 집이었어도 아들이랑 둘만 있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진작에 이렇게 둘이서 살았어야 하는 건데 저의 괜한 욕심 때문에 아들까지 몹쓸 경험을 하게 만든 것 같아서 후회가 되었네요. 아무튼 그 다음날 난리가 날 걸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아침부터 시모랑 남편한테 불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들 학교를 알고 있는 그들로부터 완전 숨을 순 없었기 때문에 전화는 받았어요. 당신 정신 나간 거야? 설마 집 나갔어? 한마디 말도 없이 이게 무슨 무례야. 이혼이라니 뭔 개소리냐고.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때문에 이러는지 말을 해야지. 무례가 뭔지 모르는 거야? 너랑 네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무슨 협박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발뺌하겠다고? 너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네가 제일 쓰레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괜히 우리 엄마랑 합가하기 싫어서 조작한 거 아니야? 우리가 뭐하러 네 돈을 탐내? 사업장까지 갖고 있는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래, 조작인지 아닌지 궁금하면 법정 참석해서 직접 듣고 확인해 보던가. 참, 총각인 척하는 것도 잘 봤어. 아마 네 애인한테도 소장이 갔을 거야. 기본적으로 소장이 갔다는 건 네가 잘못한 게 증명되었다는 소리겠지? 그 소리를 하자 순간적으로 남편이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무슨 표정을 하고 있을지 예측이 되어 벌써부터 고소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당황하니까 제가 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를 만만하게 본 남편이 좀 더 시겁했으면 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우리 앞에 알짱거리면 네 유일한 밥줄까지 끊어버릴 거야. 소문이란 게 참 무섭잖아? 게다가 거기 동네는 어르신들 많아서 매출 끊기는 걸로 끝나지 않을걸? 돌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지. 저는 마지막까지 우리 아들 건들지 말고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겁을 먹었는지 더 이상 전화가 안 왔어요. 그런데 시모가 보통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자기 아들 밥줄 끊기게 하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시모가 저한테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 학교로 찾아간 거예요. 아들이 연락 와서 할머니가 붙잡고 안 놔준다고 하는데 그 소리 듣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우리 아들을 납치라도 해갈까봐 저는 일자리를 구하다 말고 바로 아들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시모가 우리 아들을 붙잡고 잡아 끄는 걸 발견했어요. 그곳으로 바로 쫓아가서 당장 시모를 밀쳤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저를 보고는 마침 잘 됐다면서 바로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제 머리채를 잡고는 주변 사람들 다 끌어모을 작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우리 아들을 2번이나 이혼남으로 만들어? 네가 내 아들 불륜이라고 협박했다면서? 그걸 알고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겠니? 나도 네 아들 왕따 당하게 학교에 소문 다 낼 거야. 얘가 바람나서 도망간 년의 아들이라고. 도가 넘는 발언을 하는 시모에 저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시모의 머리채를 같이 잡았습니다. 시모가 엄살이 심해서 바로 저한테서 손을 떼더라고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는 바로 시모의 귀싸대기까지 갈겨줬어요. 내가 그쪽 아들한테 분명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전달 못 받았나 봐요. 그렇다면 다시 똑똑히 말해줘야겠다. 이제부터 그쪽은 아들 앞길 막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아들 인생 제대로 쪽나면 아들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네요. 이 싹수 없는 것이 감히 어른한테 손찌검을 해? 돈도 없는 거지 주제에 네가 해봤자 뭘 할 수 있다고 난리야. 나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네, 그럼 어디 해보세요. 어느 누가 더 망가질지 해보면 알겠네요. 저 지금부터 그쪽 아들 인생 제대로 박살내줄 건데 이건 다 그쪽 탓인 거예요? 그대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이후 남편 동네에 직접 찾아가서 빵집 사장이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 소송 당했다는 사실을 마구마구 퍼뜨렸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손수 증거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입소문 퍼뜨렸어요. 역시나 말하기 좋아하는 어르신들 덕분에 여기저기 입소문이 터졌습니다. 어르신들은 남편 빵집에 굳이 찾아가서 침을 뱉고 쌍욕하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남편 빵집에서 샀던 빵을 더럽다고 도로 돌려주는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을 모르던 남편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빵집 이미지가 제대로 망가져서 남편 가게 매출은 뚝뚝 떨어졌고 남편이 그냥 거리만 지나가도 쓰레기를 처맞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일을 만든 것이 저뿐이라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혼해 주겠다잖아. 이건 약속이랑 다르지. 당신 때문에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고.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뭔 짓을 했다고. 넌 아무 짓 안 했지. 네 엄마한테 물어봐. 네 엄마가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나오길래 나도 갈 때까지 가주겠다고 약속했을 뿐이야. 우리 아들 학교 찾아와서 매달리는 건 진짜 아니잖아. 원망하고 싶으면 네 엄마를 탓해야 될 거야. 아마 남편이 시모한테 가서 엄청나게 따졌을 겁니다. 그럼 시모가 제 탓으로 화살을 돌리면서 변명을 하겠죠. 결국엔 두 사이의 갈등이 산불처럼 불어나서 멀어질 거예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결말이네요. 아쉽게도 결말을 두 눈으로 확인하진 못했어요. 두 사람이 급하게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 뒤로는 어찌 사는지 모르거든요. 아마 둘 다 나이가 많아서 새 출발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들과 반대로 저는 재산 분할 소송까지 해서 남편 명의로 된 집값까지 조금 얻을 수 있었어요. 작은 원룸에 단기 계약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전세로 집 하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아직 단기 계약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계약 만기인데 아들 방 하나, 제 방 하나 있는 곳으로 미리 찾아놨어요. 지금 우리 아들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거든요. 집을 그 주변으로 찾아놨는데 우리 계약이 만기될 때까지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글을 쓰면서 재혼을 해버린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듣는 것보다 이렇게 글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정리가 될 줄은 몰랐네요. 앞으로도 정리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면 종종 들려야겠어요.